네, 뉴스캐비닛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스튜디오를 보시면요, 여기는 서울인가 평양인가 뭐 워싱턴 DC인가 싶으실 텐데요. 약간 그거 비슷하네. 이곳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그 느낌도 좀 나는데, 제가 프로그램 시작 때부터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다루거나 가장 자세히 딥하게 다루겠다는 겁니다. 오늘은 북한 러시아 파병 문제와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 최고 외교 안보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의 피터 워드 연구위원, 그리고 북한 최고의 정보통인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정책부장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왜 한국말로 인사를? 헬로. 예. 예, 일단 그러면은 그 김금혁 보좌관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방송에서 많이 익숙하셨을 테니까 오늘 또 저희한테 북한 관련된 소식들 많이 좀 전달을 해주실 건데, 네. 간단히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뉴스캐비닛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지각하지 않고 정말 일찍 달려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피터 워드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예. 어떻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캐비닛 시청자 여러분. 전 영국에서 온 피터라고 합니다. 현재 세종연구소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말이 엄청 유창하신데요. 약간 뭐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 사신 영국산 허위매물 이런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영국에서 오셨으니까 제가 처음에 좀 재밌게 좀 진행을 해볼게요. 영국에서 오셨으니까 뭐 축구 좋아하십니까 혹시? 무시하지 않은데 예. 제가 어릴 때부터 네. 응원하는 팀에 있었어요. 근데 네. 그 팀이 이제 딴 데로 이전되게 되면서 이름도 바뀌었고 그때부터 그냥 추적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럼 한국에 오래 있었으면 손흥민 있는 토트넘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강요까지 당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처음에 좀 실없이 시작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피터 워드 연구위원의 그 자료들을 많이 봤어요. 그 세종연구원에서 이제 세종연구소에서 발표한 그런 자료들을 많이 보고 저도 어저께 공부를 좀 해봤는데,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언제 처음에 한국에 오셨는지,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해서 뭐 공부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으셨는지 그런 부분 좀 말씀 좀 여쭤볼게요. 예. 네, 한국에 처음 온 것은 2009년이었고요. 네. 그때 고려대학교 학예대학을 다니게 되었고요. 사실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6년 대부동 발사 연습과 1차 핵실험. 그러니까 북한은 그렇게 했을 때는 제가 소련 역사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예. 고등학교 2학년 때 그거 소련 역사를 공부하고 있었을 때는 북한이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 있구나. 네. 북한 아직은 스탈린주의적인 그 소련 같은 나라가 있구나. 예. 좀 공부해봐야 되겠다는 생각 들어가지고 고2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고 3년 뒤에 한국에 처음 온 겁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한국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예. 뭐 한국 관심 가졌다기보다는 북한에 관심 가졌던 거죠. 북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론 제가 보니까 그 피터 워드 위원님이 우리나라 언론 신문사에 북한에 관한 글을 특히 많이 기고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혹시 북한에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네네네. 옛날에 몇 번 다녀왔어요. 몇 번이나? 예.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그러면? 평양, 해주, 신의주, 원산, 예. 개성 이 정도입니다. 평양도 다녀오신 거. 평양 네. 얼마나 계셨어요, 그러면? 한 합쳐서 한 뭐 10일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면은 평양 얼추 다 봤을 것 같은데, 혹시 그때 김금혁 우리 부장관하고는 서로 만난 적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때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둘이 아는 사람들은 많이 겹쳤을 것 같은데 가가지고 평양 대부분 뭐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김금혁 부장관? 평양 인구가 200만 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중에 예. 제가 많이 알아도 한 2,000명은 안 될 것 같은데 언제 평양에 가신 거예요, 그러면? 2009년하고 2018년이요. 그럼 2018년엔 제가 한국에 있을 때고 2009년에는 제가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니 예. 어쩌면 만날 수도 있었는데 못 만났습니다. 같이 냉면 먹다가 만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예, 아쉽습니다. 예, 둘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이렇게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여러 번 갔다 온 이 피터 워드, 저희 연구위원과 함께, 그리고 김금혁 국가보훈부 전 정책부장관과 함께 오늘 2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북한에 관련된 거를 좀 먼저 여쭤볼게요.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전황 분석이나 모니터링을 위한 청관단 파견 여부를 두고 여야 간에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우에는
전쟁 못해서 안 달라느냐, 쓸데없이 남의 나라 전쟁에 뭐 고문 기술을 전수라고 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또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 명이라도 북한에 보내면 파병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북한 탈북민 출신으로서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뭐 저는 민주당 일각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네. 그 주장의 여러 가지 어떤 배경이라든가 그들이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일정 부분 이해는 갑니다. 네.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놓고 봤을 때는 참 뭐랄까요, 참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는 면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왜냐하면 일단 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언급했던 뭐 우리가 이제 고문 뭐 사라진 고문 기술이라도 전수를 해주겠다는 거냐, 이 주장부터가 상당히 틀린 게 본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라졌다고 고문 기술이. 근데 그 사라진 고문 기술을 우리가 다시 어디서 어떻게 살립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말을 하면서도 그 말에 어폐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좀 더 우리가 논리적으로 들어가면 참관단이 가는 목적은 여러 가지 인도주의적인 차원도 있는 겁니다. 뭐 고문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 우크라이나 전에 가서 이 북한군의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이라든가 군사적인 여러 작전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또 결정적으로는 여러 가지 심리전을 통해서 파병 나간 북한군 병사들이 목숨을 잃지 않고 또 우크라이나 군에게 투항을 하게 된다면 네.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들의 목숨을 살리는 것 아닙니까? 무의미하게 죽는 것을 막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참관단의 목적은 결국은 지금 현재 북한이 베트남전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대규모 파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베트남전에도 이 정도 규모의 파병은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조선인민군이 만들어진 창군 이래 가장 대규모 병력을 해외에 파병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들이 파병 나갔을 때 어떤 작전을 구사하고 또 어떤 무기를 쓰고 뭐 어떤 식으로 전투를 수행하는지 등등의 여부에 대해서는 그들과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교전은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정전 당사국으로서 우리도 당연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적이 어떻게 훈련을 하고 또 어떤 실전 경험을 쌓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따져가면서 추적을 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 국군 그리고 대한민국 국방부의 의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걸 안 하는 게 사실상 방임이고 사실상 태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전력 파악 부분에서는 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북한의 실전 경험, 북한이 이제 실전 경험을 쌓게 되는데 우리가 북한의 전력을 지금 두 눈으로 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찬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오는데.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군이 사용하고 있는 포탄이라든가 무기라든가 그런 것들의 절반 이상을 다 북한에서 가져다 쓰고 있어요. 그러면 북한산 무기가 어떤 실질적으로 전장에서 어떤 위력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어떤 전술적인 효과를 가져오는지 등등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실전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매우 절호의 찬스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 그 현장에 가서 물론 우리가 그들을 직접적으로 살상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들의 어떤 살상 능력이나 여러 가지 능력에 대해서 정보를 취득하고 그것을 잘 분석해서 나중에 뭐 그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겠지만 어쨌든 유사시에 대비를 하는 것이 국방부가 해야 될 일이고 오히려 그렇게 참관단을 파견해서 적정을 잘 파악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국민들을 더 안심시키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 여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사족을 들여가면서 반대할 일은 결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비판의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피켓 시위까지 하면서 뭐 전쟁 광신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뭐 당연히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 정도라는 게 있는 것이고 선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비판을 하려면 이 불법적인 침략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그리고 그 불법 침략 전쟁에 본인들의 어떤 그 자국 병사들을 총알바지로 내세우는 북한을 향해서 먼저 비판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공당이고 제대로 된 정치 세력의 모습이지. 네. 그런 것들은 다 뒷전에 다 뒤로 이제 물러두고 오히려 정상적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국방부 그리고 정상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정책 질의를 하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전쟁 광신자 뭐 소시오패스라고 하면서 그렇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비난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비난의 수위도 너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심리전 요원 만약에 파견을 할 경우에는 그 확성기를 통해서 심리전도 또 가능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북한군 장병들도 그러니까 파병이 된 북한군 장병들도 외부 세계에 자연스레 눈을 뜨지 않겠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지금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파병된 북한 병사의 대부분의 나이대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뭐 폭풍군단이라고 하지만 그 말이 폭풍군단이지
뭐 그렇게 그들이 북한에서 뭐 아주 엄청난 대우를 받았다거나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대부분 그냥 뭐 돈 없고 힘없는 집안의 어떤 자녀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들이 어떤 대한민국으로 귀순했을 때 혹은 그들이 우크라이나군에 투항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그 생존이라든가 그런 것에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조건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든가 혹은 그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상당히 무의미한 그리고 명분 없는 전쟁에 타출되었고 그리고 북한에서는 뭐 항상 장군님의 아들 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그 장군님의 아들 딸들을 지금 완전히 러시아의 총알바지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전장에 어떻게 끌려 나왔는지, 얼마나 명분 없는 전쟁에 얼마나 무의미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어떤 사실관계를 좀 정확히 알려주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라고 보고 중요한 것은 이 명분 없는 전쟁에 끌려 나온 이 병사들을 살리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들을 살림으로 인해서 북한 정권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피터 워드 의원님께도 말씀 좀 여쭤볼게요. 북한군이 만약에 그 러시아 전장에서 대규모 탈출을 할 경우에는 이게 전장의 특성상 탈출을 하거나 포로로 잡힐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대규모 탈출할 경우에 북한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은지 또 북한이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한 게 있을지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로 탈출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쪽으로 투항을 한다거나 그 자유를 찾아서.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두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외부 세상에 보여주는 그 예. 어떤 조짐이라든가 징조의 문제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점예군이 아니고 최고의 그 부대가 탈출됐다 그러면 뭐 그 망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망신이죠. 그 국제 자원에서 우리는 우리의 군사력을 발휘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하지 못했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그다음에 내부적에서는 군대의 군기 사기 문제, 그 사기 문제가 많이 제기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인 숙청도 벌어질 수도 있고,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판단하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파병 대가로 근데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가 두 분 모두에 좀 드리는 말씀인데 파병 대가로 뭐 ICBM 기술이라든지 그다음 뭐 핵잠수함이라든지 첨단 기술을 러시아가 북한으로 이미 제공을 했거나 향후 제공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뭐 일단은 추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러시아는 그 기술까지 제공할지 저는 아직까지는 의심스럽습니다. 뭐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어디까지 제공할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제공했다 그러면 전국 좀 과감하게 대응하는 그런 방안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원잠 관련해서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낸 연구도 있는데 그 오커스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 호주, 영국 공동으로 한 이제 핵 잠수함 건조하는 그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한국도 참여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 북한은 전술 핵 탑재 가능한 원잠을 확보하게 되면 한국도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더 써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말씀하시다가 뭐랄까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배우셨어요? 이것은 뭐 한국어 제 일부죠. 알겠습니다. 김기혁 부장은 어떻게 보세요? 뭐 원잠이요. 줄임말도 아주 자유자재로 구사를 하시네요. 저는 피터 연구원의 그 의견에 대부분 동의를 하고요. 일단 지금 현재 북한이 발사한 화성 19형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화성 19형이 시험 발사 시기가 굉장히 오묘하거든요. 그렇죠. 두 가지 측면에서 오묘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러시아의 어떤 파병되는 북한군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화성 19형 시험 발사를 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 대선을 한 5일, 6일 정도밖에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했다라는 것, 즉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도 상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부터 좀 짚고 넘어가면 원래 북한이 이 ICBM을 발사하기 전에는 약 두세 차례에 걸쳐서 이 추진체 연서 시험을 합니다. 먼저 이제 추진체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추진체 연서 시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출력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다 테스트를 하고 이 추진체가 안정적으로 작동을 해야만 거기에 이제 탄도부를 실어서 발사 시험을 하거든요. 그러겠죠. 이 추진체 시험이 완전하게 끝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발사 시험을 할 때 추진체가 폭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체 연서 시험을 반드시 합니다.
근데 이번에 화성 19형 발사 시험 때에는 그 추진체 연소 시험을 하지 않았어요. 안 하고 지금 바로 추진체 위에 탄두부를 얹어서 발사를 했단 말이죠. 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추진체 연소 시험을 했다. 아, 두 번째 가능성은 러시아가 새로운 추진체를 줬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예 검증이 돼가지고 추진체 실험 자체가 필요 없는. 그렇죠. 네. 러시아는 이미 수많은 어떤 그 추진체 실험을 해왔고 그리고 완성 단계 즉 이제는 더 이상 개발할 것이 없는 그 ICBM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러시아가 해당 기술을 북한에 넘겨줄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어제 그 국민의힘의 유영원 의원도 해당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방송에서. 네. 저는 그 부분에 어떤 그 유영원 의원이 언급하신 그 부분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지금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북한이 러시아에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에 요구했던 그 핵심 군사 기술 중에 추진체 기술은 사실 없었어요. 탄두의 재진입 기술, 즉 탄두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의 그 열을 버틸 수 있는 그 탄소광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기술을 요구했는데 러시아는 약간 엉뚱한 것을 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피터 연구원의 말씀처럼 러시아가 그럼 과연 그 탄두 재진입 기술 같은 그런 정말 핵심적이고 전략적인 기술들을 북한에 넘겨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따져봐야 합니다. 봐가면서 줄 것인가 아니면 아예 안 줄 것인가. 예. 이 전략 무기라는 것은 결국 나 혼자 보유하고 있을 때의 그 전략적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지. 아, 그러네요. 너도 갖고 나도 갖고 저 친구도 갖고 이 친구도 갖고 있으면 그게 전략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굉장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러시아도 역시 물론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게 막대한 도움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근시안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만 러시아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떤 나토와의 대립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러시아가 본인들이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즉 러시아 군사력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전략 기술들을 북한에게 그렇게 헐값에 넘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오히려 북한은 이 화성 19형 발사 시험을 앞으로 계속하면서 러시아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언제 예. 줄 거냐, 핵심 기술 언제 줄 거냐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있고 또 오히려 이것은 역으로 미국에게 더 큰 압박이 될 수도 있겠죠. 미국을 상대로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거래를 위한 그런 밑작업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안 그래도 이제 러시아 얘기를 하셨으니까 푸틴이 이제 현지 시각으로 그제 모스크바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났습니다. 외교부 장관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건 역시 이제 두터워진 북러 간의 관계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최선희급이 이제 예고 없이 러시아에 물론 예고는 있었겠지만 내부적으로는 러시아에 가서 푸틴을 만나고 이런 만난 영상이 공개되는 것 자체가 좀 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돌연히 이런 영상이 공개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밀착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그 장면이 뭐 그동안 안 나왔으니까. 네. 그다음에 뭐 아마 그 뭐랄까 기밀하게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많았다는 그런 징후도 뭐 보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대내적으로, 그러니까 북한 대내적으로도 이런 영상을 좀 알려가지고 우리가 러시아와 이런 관계에 있다 이런 홍보하는 측면에서 좀 쓸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예. 역시 금역 선생님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현재 예. 지금 최선희 외무상이 예. 푸틴을 만난 것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네. 번째로 김정은의 방로와 관련해서 여러 네. 가지 실무적인 준비를 위한 그 밑 작업 단계로서 최선희가 방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올해 말에 뭐 김정은이 러시아로 간다라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올해 말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초에나 이제 김정은의 방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는 최선희 외무상이 푸틴을 만난 것, 즉 푸틴이 최선희 외무상을 만나준 것은 네. 푸틴은 지금 더 많은 파병 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12,000명 정도라고 저희가 모두가 이제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그 12,000명으로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예. 물론 일부 어떤 전선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돌파라든가 혹은 러시아군의 유리한 전황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 12,000명이라는 병력이 소모되는 것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네. 그 12,000명 이상의 병력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하기에 약 8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의 추가 병력 파병이 아마 러시아에게 필요할 것이고 그게 많네요. 예, 그 10,000명이라는 병력은 결국은 현재 쿠르스크 전선을 돌파하기 위한 어떤 그 돌격대로서 쓰일 가능성이 있고 하지만 쿠르스크 전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남부 회랑지대거든요. 예. 이 도네츠크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런 지역의 어떤 그 전선을 밀어내는 것, 그리고 뭐 포크로스크라든가 이런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그 도시들을 점령하는 것이 러시아는 더 중요합니다. 네. 도네츠크를 완전히 먹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전선에서 필요한 병력들의 숫자까지 다 합하면 약 10만 명 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그 추가 병력의 어떤 그 요구를 위해서 만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실제 그렇게 많이 파견되게 된다면은 뭐 일단은 뭐 북한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논란이 있겠죠. 그렇죠. 그 현재 그 전쟁의 양상도 보면 참호전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인해 전술로 이렇게 그 러시아는 계속 그 우크라이나를 밀어내고 있는데 사상자가 굉장합니다. 뭐 크루스크에서 뭐 한 달에 뭐 1,000명 정도 나온다 그러고 뭐 도네츠크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피해를 입고 있어 가지고 추가로 그 북한의 파병 없이는 더 이상 그 우크라이나를 밀려낼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뭐 북한에서 10만 명이 파견됐을 때는 뭐 50%까지 뭐 사상자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뭐 북한 내부에서도 뭐 큰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부담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지금 때문에 현재 60만 명 러시아군이 있는데 그 중에 10만 명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신 건데 북한군. 네.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피터 연구원이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하루에 어떻게 보면은 소모되는 그 병력의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그리고 특히나 러시아군이 현재 채택하고 있는 전술 중에 하나가 1차 대전 때 전술입니다. 그냥 보병을 장갑차에 태우고 우크라이나 진지로 가서 우크라이나군이 있는 그 참호 하나하나를 뒤지면서 서로 근접 전투를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상자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 사상자의 대부분이 사실 러시아에서 징집된 여러 가지 징집병이라든가 죄서라든가 즉 러시아 입장에서는 정예 병력이 아닌 사람들을 먼저 돌격대로 내보내서 우크라이나군의 어떤 여러 가지 허점을 파악하고 거기에 정예 병력을 투입하는 방식을 취해 왔는데 이제는 징집할 수 있는 병력도 없고 죄수들도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군의 어떤 최선봉대 역할을 하던 바그너 그룹은 다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바그너 그룹의 빈자리라든가 혹은 체첸 용병의 빈자리를 북한군이 채울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요. 러시아는 북한군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선희를 만나서 그런 쇼까지 했다. 푸틴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그런 어떤 쇼맨십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정도로 여러 가지 어떤 아량을 보여준 것은 결국은 북한군의 병력이 필요한 것이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북한도 이제 더 많은 병력 지금 현재 12,000명의 병력을 보낸 것만으로도 북한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여러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모두 기대하는 북한 정권이 뭐 왕창 흔들리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12,000명이니까 그 정도지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8만 명 혹은 이제 뭐 더 규모가 늘어나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저는 뭐 40%로 얘기했는데 저는 50% 이상이 사상자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어림잡아서야 5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치면 저는 그것이 북한 사회에 가질 영향력은 어마어마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김정은은 그럼에도 그런 손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파병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김정은에게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 러시아고 중국과의 관계도 매우 어그러진 상황 속에서 김정은이 외교적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그 현재의 유일한 출로는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55억 불 정도를 지금 뭐 북한에서 무기로 이미 수출을 했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또 앞으로 들어온 돈까지 하면은 북한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장갑차가 북한군을 놓고 가는 듯한 그런 영상이 얼마 전에 공개가 됐어요. 이거 보면은 커뮤니케이션이 뭐 러시아와 이제 북한 간에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 전장에서 북한군이 어떤 임무를 좀 수행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특수부대 가게 된다면은 이제 그 전방위에서도 뭐 활동하겠지만 그 후방에서도 활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실제 그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뭐 모르겠고 만약에 뭐 그런 임무까지 하게 된다면은 우크라이나에게도 뭐 제대로 그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우크라이나에게도 커다란 타격을 줄 수도 있겠죠. 물론 상호간에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면은 러시아군 입장에서 얘네 도움 별로 안 되네. 네, 그렇죠. 처음에는 그러겠죠. 처음에는 그러겠지만은 이제 그 지위 문제가 많이 발생될 테고,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닥치는 문제들 뭐 해결하게 되고, 오히려 그 북한 파견된 군인들이 좀 우크라이나에게 그 타격을 줄까봐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미국 대선 하루 전에 네네. 북한이 이제 SRBM을 이제 발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 번 발사를 했는데 그 차기 정권에 대한 어떠한 메시지로 봐야 되겠습니까? 미국 차기 정권에 대한. 뭐 일단은 이것은 사실 뭐 미국의 그러니까 ICBM은 무조건 그 뭐랄까 ICBM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게 주는 신호는 맞는데 네. 단거리 미사일은 잘 모르겠고요. 예. 단거리 미사일은 아무래도 이제 그 러시아에게 과시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기술도 만들었으니 수출하겠다 받아주라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대남용 네. 됐을 텐데 ICBM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제 미국에게 주는 압박이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해리스 되든 트럼프 되든 우리가 문제니 예. 우리한테 와서 협상해야 한다는 그런 신호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차기 정권은 차기 행정부는 무조건 그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그런 그런 메시지. 이제 러시아에서 저희가 그러면 워싱턴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미국 여론조사 결과와 기사를 제가 찾아봤는데, 자 미국에 있는 지인들한테도 한번 연락을 해봤는데 누가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지인들이 사는 곳에는 이제 트럼프를 많이 지지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동네 가면은 또 완전 양상이 갈린다. 미국도 이제 동네마다 완전 양상이 갈린다고 이렇게 보도도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위원님이 최근 발표하신 피터 위원님이 최근 발표하신 트럼프 재집권 시 미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 전망과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다 읽어봤습니다. 일단 이거는 트럼프가 집권한다는 가정하에 만드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이제 아직은 결과를 모르니까 저희가 중립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나 해리스의 집권 여부에 따라서 동맹 정착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을 하십니까? 뭐 우선 뭐 해리스 될 경우에는 현재 그 바이든 행정부의 그 정책 기조 기존에 있는 그런 정책 기조를 이어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뭐 사실 이제 그 동맹 관계를 계속 강조하고 그 뭐랄까 그 신뢰 관계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핵 협의 그룹이라든지 워싱턴 선에서 그 캠프 데이비드에서 그 합의된 그 내용들 그대로 이어받고 앞으로는 계속 그 동맹 관계를 그 강화하기 위해서 네. 전략 자산 전개나 네. 그 합동군 훈련이나 예, 이런 예. 것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 반면에 트럼프가 재당선되게 된다면 동맹 관계가 거의 뒤집다시피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 사실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반중이냐 반동맹이냐 예. 즉 중국을 반대하는 감정은 더 세냐 아니면은 동맹국의 그 소위 말하는 무임승차 네. 문제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끼리.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중국을 계속 때리고 계속 이제 뭐 관세를 네. 높인다든지 뭐 수출 정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 좀 고려한다고 뭐 얘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기 측근들 중에서 이제 그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한 동맹 그 아시아 반나토나 뭐 이런 그 뭐 소다자 동맹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은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그 한국은 무기다. 네. 한국은 왜 방위비 이렇게 적게 내느냐. 예, 10배로 올리자. 예. 네,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뭐 접근하다 보니까 예. 사실 그 동맹국에 대한 반감이 더 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특히 그 트럼프는 이제 전임 시절에 그러니까 지난 임기 시절에 그 언론들한테도 뭐 많은 타격을 입었고 특히 이런 그 러시아에 대한 그런 뭐 음모론이랄까요? 뭐 어쨌든 그 러시아하고 너무 친하게 지낸다고 이런 보도가 많이 있었죠. 예, 뭐 러시아하고 네네. 너무 밀착한 거 아니냐, 뭐 뭔가의 모종의 거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도 많이 나왔었는데 네네. 예, 그렇게도 했었죠. 그렇게 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제가 두 분한테 같이 말씀드릴 게 이제 북한이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사실상 동맹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북한에 러시아라는 확실한 우군이 지금 생긴 상황에서 미국의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예전만큼 좀 목을 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러시아가 생겼기 때문에 급한 불은 껐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하고 무슨 협상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북한의 그 대미 협상의 어떤 기조라든가 방향이 예. 확실히 기존에 비해서 예전에 비해서 즉 예전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과 트럼프의 만남이 있었던 약 4, 5년 전 뭐 4년 전이 아니네 이젠 뭐 5년 전, 6년 전 그때와는 좀 많이 하노이. 예. 네,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러시아라는 확실한 동맹이 생긴 것도 생긴 거겠지만
현재 북한이 생각하는 국제 질서의 어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네. 기존에 북한이 생각했던 국제 질서는 어쨌든 미국이 현재 국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직접적인 딜을 해야만 네. 본인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북한의 여러 가지 스탠스를 봤을 때는 북한은 이제 미국 유일 극체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것을 거부하고 있고요. 이제 러시아라든가 여러 가지 권위주의 세력과의 어떤 블록을 통해서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유일 지배 체제에 좀 반기를 드는 모습, 이것을 이제 북한 혼자가 아닌 러시아와 혹은 이란과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반미 세력과 함께 힘을 합쳐서 맞설려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북한이 러시아에 저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지나치게 비상식적으로 올인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두 번째 고리를 말씀드리면 이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과거만큼 그렇게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결국 하노이 회담 때 엄청나게 큰 뒤통수를 맞았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뭐 ICBM 발사라든가 혹은 핵실험 뭐 임박 징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모습들은 트럼프가 되든 해리슨이 되든 결국은 북한과 협상을 위해서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의 북한처럼 쉽게 그렇게 트럼프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화려한 언변에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지금부터 계속 다지고 있고, 우리가 북한에서 나오고 있는 담화를 쭉 보면 김여정이 한 4월에 한 번꼴로 핵무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포기를 하지 않겠다, 본인들의 자유적인 국방력 노선에 변경이 없다라는 걸 3일에 한 번꼴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당신이 당선된다 할지라도 우린 과거의 북한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협상을 하자라는 어떤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뭐 트럼프가 될 경우에는 그러면은 과거에 했던 것처럼 그래도 파격적인 방식을, 제가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파격적인 방식으로 그래도 접근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예전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셨는데, 이게 근데 한 번 실패했던 방식인데 그런 파격적인 대북 외교를 통해서 미국이 얻을 이익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트럼프는 만약에 이제 중국 반대하는 그 세력과 그 더 가까이 하게 된다면 이제 북한하고 손 잡아서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북한하고 미국, 중국하고 관계가 그렇게 좋지가 않으니까 예.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 동맹국들의 그 우려 목소리가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합동군 뭐 훈련이라든가 그 전략 자산 전개의 명분을 없애려고 그러니까 계속 뭐 돈이 나간다 하니까 그런 비용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북한하고 평화 협정까지는 뭐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 평화 지향적인 그런 그 협상 합의를 통해서 이제 그 전략 비용을 줄일 수 있겠다고 뭐 할 수도 있어요. 트럼프. 근데 북미 이제 양자 간의 협상에서 한국의 국익이 패싱되느냐 여부가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뭐 해리스가 됐던 뭐 트럼프가 됐던, 뭐 해리스는 물론 이제 이걸 방치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상황 방치할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면은 한국의 국익이 이제 패싱된 상태에서 양자 간의 협상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한국에 좋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그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될지. 충분히 걱정할 만하죠. 사실 예. 그 트럼프가 이제 그 김정은하고 협상하게 된다면 협상 여지가 아마 비핵화가 아니라 그 핵 군축 정도일 겁니다. 네. 근데 핵 군축 그러니까 핵무기를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 시설을 폐기한다든지, 그렇죠, 예. 미사일 뭐 일부 없앤다든지, 아니면은 그 지금 하고 있는 그 실험 중단한다든지, 이 정도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된다면 뭐가 그 주요 협상 그 대상이 되느냐, 이것은 되게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장거리 미사일이나 전략 핵은 돼야 되겠지만은, 한국 입장에서 볼 때는 무조건 전술핵하고 단거리 미사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방사포 포함해서 초대형 방사포 포함해서 그것은 그래서 그 대미 그 외교할 때는 한국은 우선적으로 미국을 설득시켜야 되겠죠. 네. 근데 뭐 너무 이기적으로 우리한테 불리하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식으로 하면은 뭐 설득이 안 되니까 거시적인 관점에서 거시적인 그 시각에서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우크라이나 파병까지 된 것은 한국한테 뭐 불리하고 걱정스러운 부분도 많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 남북 갈등과 특히 북한이라는 위협이
이 그 한반도와 일본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럽까지 그 전 세계적인 차원까지 팽창되고 있다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그런 모습을 그런 모습을 꺼내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꺼내면서 아니 이 단거리 미사일, 이 전술핵 등등등 이런 시스템들, 이런 무기 시스템들은 무기 체계들은 우리한테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유럽, 트럼프 유권자들과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랑하는 이스라엘까지 위협이 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렇게 강조해서 그 장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단거리 미사일, 전술핵도 관심 좀 가져야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시각은 제가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동안에 우리가 이제 북핵 이슈나 북한의 이제 여러 가지 공격 이슈가 우리나라 남북 관계나 아니면 동아시아적인 문제였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북한의 파병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이슈로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활용할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신다고 댓글에 나오는데 거의 저는 영국산 허위 매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개그인데 나만 웃기나? 예. 그런데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미국 관련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면은, 만약에 해리스 집권 시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현재 상황을 이어갈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두 가지 모두 상수해 놔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와의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을 조기 종식을 비롯해 급변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관측이 나오는데, 또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풀어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시는 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네. 조기 정식은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정식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디까지나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개인적인 화술에 기처한 그 본인의 어떤 희망 사항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시도는 하겠죠. 하지만 이 해리슨 부통령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일단 미국은 현재의 어떤 그 전략적인 기조를 당분간은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해리스 진영의 입장에서만 놓고 본다면 현재 그러면 이제 만약 해리슨이 바이든 행정부 때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 뭐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라든가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모두 중단해야만 전쟁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네. 하지만 해리슨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중단할 명분이라든가 혹은 전략적인 목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때 진행이 되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인 지원이라든가 혹은 반러시아 어떤 블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앞으로 현상적으로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확전의 가능성도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군과 북한군 사이에 대규모 교전이 발생하게 된다면 트럼프 진영에서는 물론 이것에 대해서 크게 의미부여를 하지 않고 넘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즉 트럼프 진영이 생각하는 지금 현재 평화협상안은 이겁니다. 러시아가 현재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우크라이나 약 5분의 1에 달하는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데 그 영토를 러시아에게 양도하고 평화협정을 지금 현 국경선에서 맺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 것인데, 해리슨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은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즉 여러 가지 영토에 대한 완전한 회복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지지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전쟁이 끝나지 않고 확전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 사이에 대규모 교전이 발생하게 된다면 나토 동맹국들이, 나토 지원국들이 여기에 또 참전의 가능성도 좀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큰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종종 저희가 다루고 있잖아요. 다루고 있는 이제 북한의 파병이 이제 초기 단계고,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장이 이제 투입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가 또 계속해서 다룰 내용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파병이 되면은 결국 사상자가 발생하는 거는 뭐 거의 확정적인 부분이고, 그다음에 사실 우리 이제 주적입니다. 사실 북한 인민군이 우리의 주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들을 뭐 옹호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의 인간으로서 그들의 인권도 있기 때문에 그들 중에 이제 탈출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북한에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앞으로도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부분은요, 그러면 좀 다큐 말고 좀 편안하게 한번 끝내볼게요. 오늘 이제 미국 대선 투표가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쯤에 아마 끝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후보가 당선될 것 같은지, 그냥 이거는 뭐 지적인 판단이 아니고요. 로또 긁는 기분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해리스가 조금 더 우세인 것 같은데, 네. 논리적으로 봐서 뭐 그렇게 논리적으로 보면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트럼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우리 김국엽 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대선에 유명한 두 단어가 있어요. 최근에 네. 등장한 네. 뭐
샤이 트럼프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근데 샤이 트럼프만 있는 게 아니라 히든 해리슨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부끄러운 사람과 이제 자기가 해리슨을 지지하는 게 부끄러운 사람들의 결국은 이 대선의 어떤 판들을 뒤집을 것이다. 예.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좀 우세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 또 해리스가 이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이게 뭐 빠르면 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좀 오래 걸리면 예전에 뭐 플로리다에 일고 뭐 그럴 때 오래 걸리기도 했었지만 또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말을 하면은 꼭 그 사람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도 예. 반대입니다. 네.